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시험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수했고요.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책들보다도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의 사회 또는 심지어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서 다윈의 자연선택설 이런 것들이 적용이 이미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론으로 적절하게 내세울 만한 그 누군가만 있었다면요. 그 누가 써도요.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윈이 종의 기원을 저술했는데 이게 특출난 그 어떤 아이디어 때문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고 그 당시 누구나도 느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글로 저술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린의 유명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기린의 목이 긴 이유가 바로 목을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런 학설을 용불용설입니다. 용불용설. 용 쓰다. 불용 쓰지 않는다. 그래서 쓰는 기관은 쓰는 대로 발달하고요. 쓰지 않으면 쓰지 않는 대로 발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높은 나무가지에 있는 나뭇잎을 따 먹으려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 이렇게 길어진 거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죠. 당시로는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던 이론입니다. 그러나 다윈은 이것을 보고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게 바로 자연선택설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기린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치, 누군가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형제 혹은 자매, 남매 등으로 있을 텐데 특히 여러분이 여학생이니까 뭐 언니든 아니면은 여동생이든 간에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주변에서 니는 되게 잘 닮았다 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왜? 우리는요 17년 18년 동안 서로 다른 모습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다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둘 사이에서도 다름이 분명하고 확실한데 많은 기린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기린들은 당연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기린의 이런 다른 모습들은 그들 간의 차이점으로 구별됨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차이점을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서도 그런 변이가 있다면 여러 마리에서도요.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변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변이들 가운데 이 높은 나뭇가지 나뭇잎을 따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변이인 목이 긴 변이가 생존에 유리했고 그들 사이에서의 경쟁 가운데 오로지 살아남아서 오늘날에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바로 자연 선택설입니다. 과정은 이런데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요, 환경에 비해서 자손수가 너무 많아. 왜 그랬을까? 많이 나와서 그걸 과잉 생산이라고 합니다. 과잉 생산하게 되면은 그 많은 마리의 기린들 가운데 크고 작은 서로 다른 면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변이라고 하고 그런 변이 역시 다양하고 많아질 수 있겠죠. 다양한 변이가 따라오게 됩니다. 환경은 제한됐고 그래서 환경이 풍성하거나 풍부하지 않는 이상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생존 경쟁을 통해서 적절한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겠죠. 기린 같은 경우는 목이 긴 그런 개체들. 이런 경우가 적자 생존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에 적합한 아이가 생존한다 그 뜻이에요. 적자는 적합한 놈.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 생존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도태됩니다. 이를 자연도태라고 불러요.
생존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적자 생존된 개체가 유전되면은 오늘날에 목이 긴 기린만 남아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그런 설명들 한번 볼까요?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고 과잉 생산이죠. 기린의 목은 다양했다. 변이가 다양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목이 짧은 아이들은 분리해서 죽었고 자연 도태되고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 적자 생존이 되었죠. 그래서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남겼고 이게 이제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기린의 경우에는요. 어때요? 먹이에 대해서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의 대상이 경쟁 대상? 경쟁에 대해 그 주제가 이렇게 먹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면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가지고요. 자연 선택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은요. 다양한 영역에서 곳곳에서 빚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을 받고 선생님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를 피할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고 한편 우리가 또 이것에서 뭐랄까 좀 잘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변했어요? 다양한 변이들 중에 목 긴 아이만 살아남는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 중에서 제한된 환경을 지나니까 목이 긴 아이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얘는 뭐야? 이 새끼야, 새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켜켜이 쌓이고 쭈룩쭈룩쭈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누적이 된다면요. 결국에는 기린이 목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은 팔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팔이 전체적으로 길어졌나? 혼자 모르겠고 그 다음에 평균 키 사람에 대해서는요. 평균 키라든가 아니면 몸무게라든가 앉은 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변모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859년에 다윈이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발표를 했을 때는요. 그때는 뭐가 이렇게 유전을 시키는지 자손에게 형질을 전달시키는지는 몰랐어요. 1800년대 후반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 후대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유전 현상을 밝혀냈고 그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아울러 목이 긴 기린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오늘날 알려져 있죠. 자,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러면 잠시만요. 자연 선택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진화랑은 또 다른 맥락이라서요. 진화는 어떤 종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종의 분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여러 이유에 의해서 진화가 된다고 늘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강력하게 자연 선택에 대한 이 압력이 진화를 일으키는 큰 힘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튼 자연 선택은 일어나긴 하지만 그게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은요. 사실은 발견된 바는 없고요. 대신에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뭐랄까 그 강한 인상을 주는 단어가 하나가 바로 경쟁이죠. 그래서 이 경쟁 또는 경쟁의 우위를 점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베네핏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태동시키고 그다음에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에서는요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요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진화하기 위한 그런 지구의 나이 이런 것들을 헤아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천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의 틀 안에 갇힌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큰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진화론은 그 큰 틀 안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모든 과학에 대한 발견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집중되는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이 생겨나게 됐어요. 아울러 사회에 준 영향이 더 큰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사회 진화론을 만들어냈고요. 사회 진화론에서는 사회도 복잡하게 이제 발달을 해야 돼. 그런 과정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합한 놈만 살아남는 거야. 라는 기치로 인간의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을 했고 인종차별이라든가 식민 통치가 오히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긴 그 사이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영국은요 당시에 세계를 거의 뭐 제패하다시피 이곳 저곳에서 자기네 영토를 확장시키는 데 혈안이 됐었어요. 그러니 식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들 사람들에게서는요 명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 명분을 다윈이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문명이 좀 발달하고 힘이 좀 있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내게 되었죠. 그리고 인종차별에 가장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게 독일 나치의 유대인 혐오를 통한 홀로코스트인데요.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사망된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이나 됩니다. 600만 명이면요. 남양주시 인구의 6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당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요. 사실 뭐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그 어떤 이유보다도요. 나치로는요.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만한 어떤 기치가 필요로 했었어요. 그래서 혐오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 혐오 감정은 유대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홀로코스트를 겪었으니까 적어도 나라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뒤로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거는요. 1948년 날짜 아니면 연도 이것만 없을 뿐이지 모든 상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뿐 아니라 사회문화, 철학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특히 경쟁이 기반인 다윈의 진화론은 특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도가 늘상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쟁의 기반인 자본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주 크게. 자, 그리고 변이와 자연선택. 자, 변이는 개체들 사이사이에 저마다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우리 형이랑 닮지 않은 이유, 차이가 나는 이유라든가 여러분들 언니나 아니면 동생 혹은 오빠랑 다른 이유는요.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한 부모 사이에게서 나온 자손이지만 유전자가 닮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들어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유성생식 때문에 그래요.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은 세포, 그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나나 형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오빠나 언니랑 동생과 다른 이유는요.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거고 그 유전자가 다른 이유는 엄마 아빠께서 이미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고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변이는 주로 개체 유전자 차이로 난다. 우리가 다른 이유는 유전자 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 차이는 돌연 변이 아니면 유성생식. 다시요. 변이는 차이점,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돌연 변이 아니면 유성생식.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이유는 유전자가 다른 거고 얘네들이 만약에 형제들이야.
형제들인데 형제들로서 색깔이 다 달라? 그 이유는 얘네들의 엄마 아빠가 이미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뭐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뭐 경쟁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잡아먹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럼 눈에 잘 띄는 얘만 오히려 사라질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넌 X. 그럼 얘네들은 살 수가 있어요. 선택됐어. 그지? 얘는 선택되고 얘는 먹히는데 선택되고 얘는 선택이 안 된 거야. 그럼 얘가 생존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선택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어떤 한 특징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몰살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 어떤 형질만 가지고 있는 형질만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동물의 다양성, 식물의 다양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썰입니다. 썰. 근데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떤 변이가 있어. 어떤 형질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 이 특징이 환경의 종류에 따라서 환경 1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있고 환경 2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난모양 적혈구 증입니다. 적혈구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요. 우리 몸에서 열심히 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몸의 전체적으로 pH가 낮아지잖아. 그러면은 적혈구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얘가 빈혈을 일으켜. 모양이 낫 아시죠? 낫.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난모양 적혈구증 혹은 빈혈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얘가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혈액을 흐르게 하는데 아유 너무 좀 작게 그렸다. 다시 그려줄게요. 이 모세혈관이고요. 얘가 남 모양으로 바뀐 형태로 이렇게 있으면은요 혈액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얘가 막아. 혈액 흐르는 것을 막아.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뇌로 향하는 혈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빈혈을 앓게 돼요. 생존에 불리하죠. 불리한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한데 얘가 이런 경우는 있어. 말라리아 병원충에 대해서는요. 얘는 얘만 공격하고요. 얘는 공격하지 않아. 그래서 말라리아 병원충이 득세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얘가 생존에 유리해. 예, 이 얘기입니다. 자, 같은 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하고 남모양 적혈구가 그렇다고. 자, 이런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심한 빈혈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 근데 대부분 드물게 발견되지만 그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발견되냐면 말라리아 이런 데 많이 발견돼. 뭔 소리야.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발견돼요. 아프리카 지역에. 한편 아프리카 지역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독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모기가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모기 물려서 죽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서 생존에 유리하다. 자, 그리고 항생제.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죠. 그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우연히 발견되긴 했지만 인류사적으로 아주 큰 발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세균을 연구하려면요. 이렇게 세균을 연구하기 위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세균을 쫙 깔아놓고 얘가 잘 자라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항생제는 이제 세균을 새로 개발된 항생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세균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중에 얘네들이 다 세균이야? 개발된 세균 A를 투여를 합니다. 여기다. 빠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세균이 있잖아요. 이런 항생제, 즉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라든가 순간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요. 얘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대로 빨리 분열을 일으켜요. 새끼를 만들어내.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생물들은 빨리 뭔가를 하려 하잖아. 그러면 뭐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에러가 생겨요. 그 에러가 막 생기는데 그 에러가 다시 말하면 그 돌연변이가 만약에 항생제 내성을 갖는 돌연변이라면 그것이 살아남아서 이게 생깁니다. 살아남아서 집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또 항생제를 투여를 해도요. 얘는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요. 항생제 A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투여를 합니다. 다 죽었는데 얘가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열심히 복제돼서 돌연변이가 생겼어. 그게 하트가 된 거야. 그래서 이 하트는 집단을 많이 번성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서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복용 시기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항생제 내성균을 우리 몸에서 키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요. 불가피하게 항생제는 이제 사용한다고 쳐도요. 복용 기간과 양을 잘 준수해서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항생제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내성이 생긴 균에 이르기까지 얘네들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발맞추어 개발되고 내성 출현하고 개발되고 내성 출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 항생제 내성에 해당하는 그 균들이 슈퍼박테리아인데 그 슈퍼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아졌어, 지금. 그것은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남용하고 개발한 탓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항생제가 사용되면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균의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된다. 라는 것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죠. 자, 우리 202쪽부터 시험범인데요. 202쪽에서 203쪽은 이제 익명 이야기고 204쪽에 이런 굵은 글씨로 볼드체로 나와 있는 그런 글씨들에 앞으로 쭉 나오는데 의미와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이제 도움을 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미 파악, 그 다음에 각 시대별 길이 차이가 나는 것도 기억하시고 시대별 대표하는 화석들이 뭔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상화석처럼요. 그 주변이 어떤 상황이고 환경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륙이었는지 아니면 붙었었는지 지금은 떨어진 건지도 알 수 있고 수륙분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별 이벤트와 키워드 잘 기억하시고요.
네. 대멸종도 한 5차례 일어났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 선택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수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